어머니가 사약을 받아 죽었을 때 경종의 나이 고작 14살이었습니다. 제일 예민할 때 경종은 어머니를 여의고 지켜주는 사람 없이 홀로 궁궐에서 살아갔으며 고독함을 넘어 과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말 한마디 할 수 없던 건 아니었을까요? 살기 위해서라도. 경종은 제20대 임금으로 즉위했으나 즉위 후에도 계속 아프고 후사마저 없었습니다. 당시 서인 세력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는데 노론은 보수적인 입장을 지녔고 소론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은 자신을 죄인의 아들로 대하는 노론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소론과 힘을 합쳤습니다. 연인군은 숙종과 무술이 최씨 사이에 나온 아들인데 무술이는 궁녀들에게 새순물을 떠다 바치는 종이며 당시 천민이었습니다.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하게 되었고 훗날 연인군은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입니다. 경종이 즉위했을 때 아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론 측은 경종의 건강이 좋지 않아 후사를 보기 어려울 것 같으니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왕세제는 국왕의 동생으로서 왕위 계승권을 이을 수 있었는데 무례한 요구임에도 경종은 노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종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복 동생인 연인군은 형에게 게장과 생감을 올렸는데 외관들은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동생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던 경종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 경종은 갑자기 설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인군은 다시 인삼차를 처방해서 올렸는데 잠시 안정되는 듯 하더니 결국 경종은 죽었습니다. 게장, 생감, 인삼차를 올린 연인군을 향해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고 경종을 지지하던 소론의 집권 또한 동시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경종이 죽은 뒤 왕위에 오른 동생 연인군, 그가 바로 제21대 임금 영조인데 사실 영조는 매우 독특하고 한 가지 성격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눈물. 영조는 특히 눈물을 잘 흘렸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조금만 울컥해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왕짜증.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입에 담기도 힘든 험한 욕을 퍼붓는 일을 서슴지 않았으며 본인 맘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길 시 단식을 하거나 다혈질과 변덕이 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툭하면 죽은 경종을 언급하면서 형님이 베푼 사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눈물과 왕짜증 그리고 변덕인 임금으로만 보이지만 사실 영조는 자신의 미천한 신분과 재위찬탈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걸 치밀하게 계산하고 행동한 임금이기도 합니다. 영조는 자신이 생각한 도덕 군주 모습을 지향했으며 실제로 평생 실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동생이 형을 독살했다. 연인군은 영모의 몸통이다. 노론 중심으로 조정이 운영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소론과 남인이 모여 결국 이인좌의 난이 터졌습니다. 영조가 독이 들어간 게장을 경종에게 먹이게 해 죽었다는 얘기를 퍼뜨린 것인데 이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국왕을 영모로 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란은 곧 진압되었으며 영조는 되려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영조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는데 자신이 노론의 지지를 받아 왕세제가 되었지만 집권 초기에 정권에서 밀려난 소론과 남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환국을 일으켜 소론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숙종 때 세 차례의 환국을 거치는 동안 주요 핵심 인물들이 처형당하거나 유배 보내는 등 붕당은 극단적 정치 지형으로 바뀌었고 더는 공존의 미학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붕당 정치는 점차 변질하기 시작했으며 격렬한 정치 투쟁으로 변해갔는데 조선 후기 이들의 투쟁은 상상 이상으로 살벌했습니다. 아무리 노론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된 영조라도 신하들의 정치 투쟁은 폐악질로만 느껴졌고 자신이 왕위에 오른 이상 붕당의 힘을 소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변질한 붕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멸은 적절하지 않았고 결국 영조가 장기 집권하는 동안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또 다른 탕평파를 낳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하들이 힘을 키워가는 방법은 공론을 장악하는 것인데 즉 오늘날 여론과 같은 개념입니다. 신하 중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알맞은 정책을 내놓은 쪽이 공론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유생들이 서로 모여 의견을 나누고 상소를 올리는 곳이 서원인데 바로 이곳에서 여론이 형성되며 서원의 공론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산림입니다. 이후 과거에 합격하여 인사권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조 전랑직이 되어 정치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이 힘을 키워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영조는 권력의 근원부터 힘을 빼기 시작하는데 붕당이 조직되는 서원의 수를 대폭 축소했으며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인 산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렸고 핵심 관직을 추천할 수 있는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했습니다. 결국 신하들의 힘을 누르고 철저히 왕 중심으로 정치 지형도를 바꾼 것입니다. 영조는 정통 왕세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궁궐 밖에서 살던 경험은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삶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으며 더 나아가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 사치 금지, 금주령, 균역법, 청계천 건축 등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금주령, 농업 국가에서 쌀로 술을 빚으면 그만큼 먹을 쌀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도 가뭄이나 홍수가 심할 때 종종 금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영조 통치 기간에는 더 엄격하게 진행되었는데 금주령을 어길 시 선비는 10년 동안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게 막았으며 서민과 천민은 10년간 종이 되게 했습니다. 영조 38년 평안도남병사 윤구현이 금주령을 어기자 직접 참수하여 마을 입구에 머리를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기근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는데 재력이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핑계대며 술을 가까이 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 부디 내 뜻을 따라 백성의 근심을 함께 덜어야 할 것이다. 영조는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3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는 탕평, 둘째는 균역법, 셋째는 청계천이었습니다. 균역법? 그게 뭐지? 몸으로 때우는 세금인 역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조선 시대엔 16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에게 군역과 요역을 부과했는데 조선이 건국된 후 200년 동안 평화가 이어지면서 군역은 무너지고 대규모 공사 현장이나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요역만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척 고된 일이었는데 왜 그래요? 진짜 이 더운 날 산에 가서 돌이랑 나무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겨? 차라리 논농사를 짓는 게 나을겨? 결국 군대 기피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들은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거나 관리에게 옷감을 주고 몰래 빠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공명첩을 이용해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 수가 급속도로 증가했는데 문제는 양반은 군역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농민들의 부담만 가중되어 이들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신분을 버리고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국방력을 넘어서 국가 재정에도 큰 손실입니다. 그 이유는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이러한 현실을 간파하고 창경궁을 나가 군역의 부담에 대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균역법, 뜻은 군역의 부담을 균등히 한다는 뜻이며 1년에 군포 2필에서 3필 대신 1필만 내면 군대를 면제해주고 거둔 세금으로 다시 직업 군인을 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을 다른 방법으로 채워갔습니다. 결작이라는 세금을 신설하여 토지세를 만들어 땅이 많은 양반 지주에게 걷었으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재력가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명목으로 군포를 추가로 걷었습니다. 즉 백성들에게 세금을 줄여주고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한 세제 개편입니다. 청계천, 한양은 전통적으로 홍수에 약한 구조를 지녔는데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로 인해 농촌 인구가
급격히 도시로 집중하면서 이들이 벌인 오물로 인해 청계천은 점차 배출의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특히 강 주변에는 갈 곳이 없는 빈민층들이 모여 살았고, 영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준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거대한 사업이었으며 21만여 명이 넘는 백성이 동원되었는데, 주목할 점은 영조는 실업 상태의 빈민층들을 구제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품삯도 주었으며 그 숫자는 6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영조는 단순히 공사를 진행한 걸 넘어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강 주변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들에게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왕의 진심에 감동하여 백성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예상한 기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완공했습니다. 아버지 영조. 영조는 정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효장세자를 얻었으나 10살이 되자마자 병으로 죽은 뒤 후궁인 영빈 이씨 사이에서 영조 나이 40이 넘어 어렵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영조에게 너무 귀한 아들이었기에 태어난 다음에 왕세자로 책봉했고 그가 사도세자입니다. 3세의 나이가 그를 매우 잘 썼는데 그럴수록 영조의 기대는 더욱 커졌고 어쩌면 영조는 평생 자신의 신분 콤플렉스를 자기 아들이 극복해 줄 거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점차 건장해져 공부보다는 무예에 더 큰 관심을 가졌고 영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부자 사이는 멀어졌는데 그럴수록 영조는 사도세자를 더욱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짧은 대답이라도 하면 보란듯이 물로 귀를 씻었고 그 물을 사도세자를 향해서 뿌렸습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행은 점차 심해졌는데 영조가 내린 금주령을 어겼으며 기녀와 비구니를 데려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도 분노가 풀리지 않자 사도세자는 살인을 저질렀고 심지어 어머니 처소의 나인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뒤주의 아들을 가뒀으며 사도세자는 8일 동안 갇혀 있다 아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가정사를 넘어 조선의 또 다른 분파를 발생하게 했는데 사도세자의 병세가 심각해질수록 당쟁도 분열되었고 세자를 보호하려는 세력과 세자를 교체하려는 세력으로 나뉘어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던 그의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오직 공부에 몰두하여 조선 22대 임금으로 즉위했으며 그가 정조입니다. 그리고 즉위하던 첫날 그의 한마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는 사도세자 죽음에 관련된 자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